안녕하세요. 전민식 쌤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21학년도 2교시 9번 문제에 이어서 21학년도 3교시 5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는 경제 안정화 정책입니다. 두 페이지에 걸쳐서 1단계 상업경제와 그 이후에 경제학에서도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두 페이지에 걸쳐 있고요. 크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는 경제 안정화 정책입니다.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변화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안정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따라서 경기가 변동한다. 국민 경제의 전반적인 활동들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그걸 경기가 상승, 하락한다. 경기가 가열되었다. 경기가 침체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안정화시킨다. 크게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또 물가를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을 줄이겠다. 그래서 미래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측면이 경제 안정화 정책입니다. 크게 최종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또는 실업률을 감소시켜서 완전 고용, 자연 실업률 상태에서의 완전 고용을 달성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러한 정책이 경제 안정화 정책입니다. 1단계에서 많이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당시 21학년도 시험을 대비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문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가는 경제 안정화 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그리고 나는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나중에 우측 페이지에서 보겠지만 신문기사 그대로 뺏긴 그러한 기출문제입니다.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4점짜리고요. 자, 가에서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변동의 과정에서 경기 변동, 경기가 상승 하락이 반복되는 그러한 현상이죠. 불황이 발생할 경우에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거죠.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생산량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불황이니까 결국 총수요, 소비지출이라든지 가계의 기업의 투자지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총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총수요가 감소하니 기업의 생산도 감소할 것이고 따라서 실업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결국 최종 목표가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실업을 잡으려는 거, 그게 경제 안정화 정책의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중에. 경기 변동으로 인해 경기 후퇴와 불황은 경기 상승은 둘째치고 지금 문제에서는 경기 침체, 즉 불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큰 경제적 고통과 비용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데 이를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친절하게도 출제자께서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개념을 물론 2분의 1이지만 경기 후퇴의 불황의 측면에서만 얘기했지만 경제 안정화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살포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실업의 상태에 초점을 맞춘 거죠. 실업 상태, 인플레이션 상태가 아니고 경기 침체 상태에서 이러한 고통과 비용 초래하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한다. 그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가 지금 정부와 기업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지요. 작성 방법, 가로 안에 기억에 들어갈 기간의 명칭을 적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기간의 명칭. 기억이 경기 변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경기 변동을 조절하기 위해 변화시키는 수단을 두 가지를 제시하라. 이렇게 하나의 동그라미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 안정화 정책의 주체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있고, 그러니까 주체는 정부이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있으니까 결국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기역에 명칭을 적으라 했었는데요. 가로 안에 기역에는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죠. 그래서 한국은행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한국은행은 정부와 별도의 독립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하고는 구별된다. 이렇게 봐주세요. 자, 그래서 명칭은 일단 썼고요. 경기 변동을 조절하기 위해 경제안정화 정책을 쓴다는 거죠. 변화시키는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수단을 두 가지 쓰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의 논란의 문제가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동그라미를 한번 살펴보지요. 바로 밑에 동그라미를 보니까 정부라는 또 다른 기관이 있죠. 기관이라 하지 말고 주체라 할까요? 재정주체 정부가 집행하는 재정정책의 예시를 조세와 정부 지출 측면에서 각각 서술하라. 그렇게 봤을 때 조세, 정부 지출 이것도 두 가지라는 얘기죠. 두 가지. 그랬을 때 한국은행은 무슨 정책입니까? 대구 관계를 생각하면 통화 정책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정부의 재정 정책, 이렇게 크게 경제 안정화 정책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진데 정부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 조세와 정부 지출 이렇게 출제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 결국 변화시키는 수단 여기에 들어갈 두 가지가 정책 수단인 공제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출제자의 대칭적인 이렇게 문제를 만드신 의도를 파악했을 때 여기 수단 쪽에서는 예전 기출문제 17학년도도 있고 또 있지만 통화량과 이자율이다. 금리겠죠. 이자율, 금리. 이렇게 적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출제자의 마음속과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이러한 대칭적 관계의 힌트를 잘 살펴보시면 답을 통화량과 이자율로 적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수단인 공제지, 저 공부할 때는 공제지라 하죠. 뭐 몇 년 전부터 바꿨는데 공개시장 운영 한국은행 사이트에 나와 있듯이 또 여수신제도, 또 세 번째 지급준비제도 이러한 정책 수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책 수단 세 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첫 번째 공개시장 운영, 그리고 두 번째 여수신제도, 이런 얘기들을 지금 묻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세 번째는 지급준비제도, 이렇게 준비제도, 이러한 정책 수단을 의미하는 것은 답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자, 공개시장 저 공부할 때는 요거를 제가 여수신 제도는 재할인율 제도, 거시경제학책 아직도 재할인율 제도로 되어 있죠.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 했었죠. 예전부터. 그 다음에 지급준비대는 공제지에서 지급 준비율 정책 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거시경제에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나 지금은 몇 년 전부터 기출문제가 한국은행 사이트를 그대로 요구하기 때문에 용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공개시장 운영,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이렇게 답안을 적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되겠죠?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시키는 수단은 통화량과 이자율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자, 박스에서 우리가 1단계 때 많이 공부를 했었지만 결국 발췌만 한 건데요. 큰 한 페이지에 걸쳐 있죠. 이 박스를 봤을 때 결국 재정정책의 주체는 누구다? 정부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정부에서는 수단을 조세와 정부 지출, 그래서 정책 수단으로 조세를 인상이나 정부 지출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거나 이러한 정책 수단을 쓸 것이고, 수단 자체는 두 가지 조세와 정부 지출이다. 통화정책은 주체는 한국은행이다. 정책 수단 중간 운영 목표가 되죠. 사실은 통화정책의 최종 목표는 완전고용, 물가 안정이고, 중간 단계의 운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통화량과 이자율이죠. 그래서 답을 통화량과 이자율, 이게 확실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시험에서 안정성이 좀 확보되어야 되니까 답안을 적으실 때 밑에서 이제 좀 보겠지만 지금 생각에서는 조금 더 두리뭉실하게 적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변화시키는 수단 두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출제자의 이러한 대칭적인 이러한 관계들, 조세와 정부 지출, 그러면 통화량과 이자율, 이러한 대칭적인 이러한 출제자의 의도를 봤을 때 통화량과 이자율이 정답에 더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고요. 기억에 들어갈 기관의 명칭은 당연히 한국은행이고요. 다 알고요. 통화정책 수단 중 이렇게 정책 수단을 적지는 말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답안으로 적지는 말자. 그래서 공제지, 지금으로는 공개시장 운영,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이 세 가지를 두 가지씩 결합해서 답안을 적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적기를 저는 원합니다. 한국은행이라고 콤마 찍고요. 지금 명칭을 쓰고 했으니까 한국은행을 밝혀주시고요. 변화시키는 수단은 통화량과 이자율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에서는 요거를 조금 변형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위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기억의 기관의 명칭은 한국은행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수단은 답안지에 이렇게 적으면 어떨까요? 수단은 공개시장 운영 등을 통해서 통화량과 이자율이다. 이런 식으로 답안을 안전하게 적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되겠죠? 기억의 기관의 명칭 한국은행 콤마 변화시키는 수단은 공개시장 운영 등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 공개시장 운영 등을 통한 통화량과 이자율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주시는 게 참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기 공개시장 운영 등이라 했는데 뭐 여기에 두 가지를 포함하면 뭐 공개시장 운영가 여수신 중간점 여수신 제도를 통한 이렇게 적어주시고 통화량과 이자율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것도 정말 안전하겠죠. 통화량과 이자율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정책 수단도 두 마리가 들어갔고, 그리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변화시키는 수단, 그것도 통화량과 이자율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결국 변화시키는 것은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또는 금리를 인상시키고 인하시키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정답은 100% 정답, 200% 정답은 통화량과 이자율로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고요. 자, 니은 쪽에 가서 보도록 하죠. 나는 신문기사 내용이라 했고요. 3분기 GDP 갭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로 GDP 갭이라는 테마를 잡았는데요. 문제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4.83으로 2000년 2분기 이래 가장 낮았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GDP 갭이 음의 값으로 전환된 것은 15분기 만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3, 4년 됐다 치죠. 그랬을 때 GDP 갭은 국가 경제 전체 수요와 잠재 공급력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GDP 갭에 대한 개념도 출제자가 친절하게 얘기해 줍니다. 의미하며 경제의 총수요와 공급력이 얼마나 일치 혹은 괴리되었는지를 살피는 지표이다. 어차피 문제 자체, 단어 자체에서 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벌어지는 정도 차이를 의미한다. 그래서 괴리가 되었는지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를 살피는 지표이다.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친절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문제를 잘 뜯어보니까 전체 수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국가 경제 전체의 수요, 이 자체가 결국 총수요죠. 그래서 민간 가계 경제 주체 부분의 소비 지출 또는 그것과 기업 경제 주체의 투자 지출, 정부의 재정 지출, 그리고 대외 부분까지 해서 순수출 이러한 것들을 다 합해서 총수요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 경제 전체의 총수요와 잠재 공급력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총수요라고 언급되어 있고요. 요게 국가 경제 전체의 수요를 의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급력, 요거는 총공급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쌍이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재 공급력, 요거는 총공급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런데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뭐에서 무엇을 빼서 그 결과값이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한번 봐주죠. 자, 지금 보니까 가에서 불황이다 이렇게 테마를 잡았죠. 호황, 경기가 가열된 상태가 아니고 경기가 침체된 그러한 상태를 테마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잡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마이너스 나에서 신문기사도 경기가 침체된 상태가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느냐. 경기 가열 상태보다는 경기 침체 상태가 확률적으로 더 맞지 않느냐. 일단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총수요, 총공급 생각했을 때 결국 잠재 공급력, 자연실업률 상태에서 완전 고용 상태 했을 때 정상적으로 고용이 된 상태에서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GDP, 그러한 것들이 총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재 공급력, 잠재 GDP죠. 그런데 수요가 지금 부족한 거죠. 공급보다 더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가 되려면 결국 총 수요, 국가 경제 전체의 수요, 경제의 총 수요, 총 수요에서 총 공급을 뺐을 때 결국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음의 값이 나오지 않느냐, 얼마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GDP 갭이라 합니다. GDP 갭, 수요 갭, 수요가 모자란 거죠. 공급보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상황을 예측을 해야 될 텐데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가에서 경기 침체 불황시라고 했으니까 결국 공급보다 수요가 작아서 GDP 갭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온 게 아닐까 이러한 상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이게 21학년도죠. 한창 코로나 사태 터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쫓아가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경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었고, 그래서 결국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디플레이션 상태가 그 당시에도 많이 발생해서 정부에서 보조금도 많이 지급하고 돈을 많이 풀었죠. 그렇게 해서 통화량을 시중에 좀 풀면서 경기를 좀 상승시키려고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했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한번 보죠.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물음과 니은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니은과 같은 상황일 때 밑줄 친 니은입니다.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있죠. GDP 개입 의무값으로 전한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네요. 전한. 그랬을 때 니은과 같은 상황일 때 정부가 집행하는 재정정책의 예시를 조세와 정부 지출 측면에서 각각 서술할 것. GDP 개입 나에서 막 개념을 떠들어 줬지만 사실은 재정정책 우리가 다 공부했었고 예시를 두 가지의 수단인 조세와 정부 지출 측면에서 그렇다면 조세 측면에서는 결국 조세를 세율이죠. 세율을 인상할 것이냐 인하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될 것이고 정부 지출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 감소시킬 것이냐 그 문제가 될 것이다. 답안을 그렇게 적어야겠죠. 인상 인하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은 결국 증가시킬 것이냐 감소시킬 것이냐 이 둘 중에 답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경기가 침체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통화량을 시중에 좀 더 많게 풀기 위해서는 확대 재정 정책을 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인하시켜서 결국 종합소득세 낼 것도 좀 줄이고 기업의 법인세 낼 것도 줄이고 해서 그러한 줄어든 세금을 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투자를 진작시키자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하, 세율은 인하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적고 구성하고 정부 지출 측면에서는 확대 재정 정책이죠. 지금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보조금도 지급하고 건설 사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이 만연한 상태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이거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가 아니고 증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세율은 인하하고 정부 지출은 증가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안을 적기를 바랍니다. 제가 적은 답안을 참고해 봅시다. GDP 개혁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사실 없고 정부 재정 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각각 서술하는데 이 사항이 어떤 거냐의 힌트가 경기 침체냐 경기 가해냐 이 힌트가 GDP 갭 시 갭이 마이너스다. 이러한 상황을 줌으로써 어떤 상황이다.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다. 요거를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인하해서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또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서 총수요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안 적은 것을 참고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세 측면에서 세율 인하. 그래서 키워드가 세율을 인하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키워드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잡다하게 적어놨죠. 가계 소비 증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죠. 기업의 투자 증가, 투자 지출 증가시키는 총수요가 증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정부 지출 측면에서는 정부 지출 증가한다. 그런 식으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조세 측면에서 정부 지출 측면에서 세율은 인하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은 증가시킵니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
총 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 됐죠? 조금 부연 설명하면 우리가 1단계 공부할 때 학대 재정 정책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이 팽배해져 있고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학대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 실업을 떨어뜨리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가야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그래서 실업을 감소시킨다. 결국 핵심은 최종 목표는 완전 고용이니까 실업률을 감소한다. 또는 하나 더의 목표는 물가를 안정, 즉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킨다. 뭐 이런 거니까 마지막에 결론을 내어줬죠. 실업을 감소시킨다. 출제자께서도 제일 처음에 경기의 침체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실업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봐야겠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답안이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결국 지금 사항을 한마디로 얘기해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GDP, 실질 GDP하고 지금 물가, 이런 관계를 따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수요와 공급의 법칙 다 봤었고 수요 곡선의 이동, 공급 곡선의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요입니다. A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 공급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균형인 상태가 있을진데 여기는 경제 전반적인 물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GDP죠. 뭐 실질 GDP를 할게요. GDP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균형이 여기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물가보다 어떻게 떨어졌다. 그래서 이전 물가 PO라면 실업 상태에서 총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러한 상태에서는 P스타 1으로 이런 식으로 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리고 균형 상태에서 그 당시의 GDP가 있을 겁니다. GDP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불황인 상태에서의 GDP가 있을 것이다. 요걸 1, 요걸 5라 할까요? 그랬을 때 이러한 실질 GDP가 요 친구겠죠. 그래서 잠재적인 GDP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공급량보다 지금 그러한 공급량이 GDP 5죠. 여기 있죠. 요게 잠재 GDP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만치의 뭐가 갭이 발생한다. 요게 GDP 갭이 되겠고 실질 GDP가 총 수요 측면인데 잠재 GDP 총 공급 측면보다 더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불황의 원인은 물론 옆에 기사를 보면 코로나라든지 뭐 예전에 2007년 8년 그랬을 때 서프라임 모기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원인으로 해서 총 수요가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총 수요 곡선이 그렇게 했을 때 경기가 변동해서 사회 전반적인 물가가 하락했다. 그렇게 해서 디플레이션 상태가 갖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마르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고 아무도 소비하지 않고 아무도 투자하지 않고 이러한 상태의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반면에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자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이 또 말이 많아서 길어졌죠. 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뭐 정리하는 거죠. 지금 문제는 경기 침체, 통화량이 가소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대 통화정책, 한국은행에서의 학대 통화정책, 정부에서의 학대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
공제지는 제가 옛날부터 했던 얘기고, 지금은 공개시장 운영,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이렇게 한국은행 사이트에 있는 공식적인 용어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EBS도 마찬가지고, 저는 재할인율 정책이 여수신제도에 포함되는 걸로 봤었죠. 됐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에 짧아서 제가 안 적어놨지만 1단계 교재 처음에 이론 정리할 때 통화량이 증가하죠. 예, 그러면 돈이 시중에 넘치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돈의 가치는 당연히 하락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여기도 똑같은 문구가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GDP 갭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고 GDP 갭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힌트를 줌으로써 상황이 경기 침체 시다 이렇게 유추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GDP 얘기가 나오고요. 잠재 GDP가 나옵니다. GDP는 뭐 다음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영토 기준이죠. 그래서 외국인이든 자국민이든 한 나라 안에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들을 합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 GDP입니다. 요거는 어떤 측면으로 보시라 했죠? 네, 총수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수요 AD 측면에서 봐주시고, 잠재 GDP는 총 공급 측면에 위에 출제자도 얘기를 힌트를 많이 주죠. 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상적으로 고용될 경우 이거 자연실업률 상태인데요. 그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GDP 이게 잠재 GDP가 되겠습니다. GDP 갭은 실제 GDP에서 잠재 GDP를 빼주는 걸로 우리는 통일하면 되겠습니다. 1단계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뭐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 책들도 경제학 원론책, 경제책도 있는데 일단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에서 잠재를 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괜히 헷갈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죠. 실제 GDP 잠재 총수요가 더 큰지요. GDP 갭이 양인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경기가 하락이죠. 그래서 경기가 가열되고 결국 통화량이 시중에 넘쳐나고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는 하락하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러한 상태.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경기가 가열하는 상태다. 총수요 억제의 필요성이 있다. 요거는 아까 위에서 그렸던 그림과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총수요 AD가 있고요. 그리고 총공급 AS가 있을 때 총수요가 증가한 케이스니까 결국 모든 주어진 가격에서 총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했으니 결국 물가가 어떻게 상승한 케이스가 되겠다. 경기가 상승했을 때. 이 자체가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GDP, 잠재 GDP 봤을 때 총 공급이 더 많은 거죠. 총 수요가 없는 건 살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 경기가 침체된 상태다. 총 수요를 증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설명을 또 욕심이 많아서 많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또 얘기를 많이 했네요. 오른쪽에 신문기사고요. 다 봤겠지만 왼쪽에 있는 기출문제의 내용과 거의 99% 일치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본이죠. 수요 위축이 돼서 총수요가 좌측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된다. 물가가 하락하는 거죠.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바이러스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요. 일본 얘기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만 색칠만 해볼까요? 자, 바이러스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일본 뭐 얘기가 나오고 수요가 총 수요가 감소한 거죠. GDP 갭이라 하고 수요 갭 왼쪽 기출 문제처럼 마이너스 4.383 문제 자체도 똑같죠. 우리 기출 문제도 마이너스 4.84 그렇게 해서 2분기 뭐 가장 낮았다. 11년 만에. 근데 출제자는 15분기 만이다. 뭐 이렇게. 여기 있죠. 15분기 만이다. 똑같이 했죠. 신문기사가 그냥 뺏긴 겁니다. 요 내용도 출제자가 그대로 뺏겼죠.
그래서 GDP 갭에 대해서 개념 설명할 때도 요 신문기사 그대로 뺏겼습니다. 됐고요. 마이너스인 경우 총공급이 총수요보다 많다.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적다.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사줄 놈이 없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물가가 하락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경향이 있다. 통화량이 가소하고요. 경기 침체가 되고요. 결국 이자율은 반대로 상승할 것이고 사회 전반적인 물가는 하락할 것이다. 사줄 놈이 없으니까 플러스는 반대 이바구를 하고 있고요. 됐습니다. 됐고 리먼 브라더스 요거는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2007, 8, 9년 뭐 이 정도죠. 뭐 이렇게 됐고요. 요때도 총수요가 없었던 거죠. 호주머니에서 가게하고 기업 다 돈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소비와 고용이 악화되었다. 되겠죠. 소비가 악화되었다. 결국 총수요가 감소했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했다.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고 수요가 없으니까 기업이 생산을 줄이게 되겠죠.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는 생산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생산되죠. 생산량이 되겠죠. 원래는 잠재적 GDP에서는 이 정도 생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산해야 될 양을 이렇게밖에 생산을 못 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가소 생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생산이 줄어드니까 잘라야겠죠. 직원들. 그래서 고용, 실업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고용이 악화된다.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뭐 마이너스는 물가 하락 경향, 디플레이션이죠. 물가 하락 경향 이 자체가 디플레이션. 일본 경제 뭐 다시 여기 다 해놨네요. 디플레이션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좋습니다. 말이 많이 좀 길었습니다. 36분이나 됐는데 1단계 때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이론들도 조금씩 가미하고 좀 빨리 말하면서 했습니다. 2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있는 거 다음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없으신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계속 기출문제는 많이 울고 먹어야 되니까 100%, 200%, 10번, 20번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이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이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데서 힌트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시키는 수단, 결국 변화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통화량과 중간에 통화정책의 운영 목표가 되는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 이자율을 상승하거나 이자율을 하락하는 그 자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단 두 가지를 변화시키는 수단 이렇게 언급을 해줬으니까 통화량과 이자율이다 이렇게 답을 적는 게 200%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험장에서 안정적으로 하려면 공개시장 운영과 여수신 제도를 통한 통화량과 이자율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두리뭉실하게 가는 것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좋지 않느냐. 아이고 지워졌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